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은 윗선을 겨누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수사가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상화를 이룬 국회는 휴일에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당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어제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윗선 개입에는 선을 그었고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주기는 했습니다만 귀가 당시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면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네, 이유미 씨의 개인적 욕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 욕망을 이미 넘어선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날 그 이후에 이유미 씨가 이것이 조작되었다, 제보자가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걸 대선 쟁점화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도 이미 사과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유미 씨 개인적 욕망으로 하는 것은 아마도 수사와 관련해서 김인원 단장이 법리적 대응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것이 이유미 씨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법당국도 국민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김인원 전 부단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고 이 부분은 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검증을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김인원 부단장이 보니까 아까 나올 때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 2시에. 근데 처음에는 여유 있게 조사받으러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차례를 경찰에 불려나가면서 다시 나오면서는 굉장히 긴장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임을 이유미 씨 아직도 개인적 욕망이라고 해서 그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본인과 또다시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이 이제 그 참 주장은 뭐냐 하면 자신과 김성호 전 의원이 둘이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당의 윗선의 개입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어차피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또는 본인들 선에서 완전히 방화선을 쳐가지고 더 이상 위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현재 가장 핵심 뭐냐면 김인원 부단장이 과연 허위 사실을 알았느냐, 허위 사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제 5일 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7일 날 또 논란이 됐을 때 이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변화, 제보자가 없다라든가 이런 말이 이유미 씨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사실상 제보자가 없는 셈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김인원 부단장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강압 수사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조직적으로 당에서 공모해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당 지도부까지 전면적 재수사가 된다라면 확대 수사가 된다라면 아마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이라든가 안철수 전 후보까지도 수사가 미친다면 아마 국민의당은 국민들로부터 괴멸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아마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이유미 씨는 이준서 최고에게 말을 했다라고 5월 6일 날 기자회견 직후에 이것이 제보자 없다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5월 1일 날 기자회견하기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36초간의 전화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아무리 추진단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을 뿐이지 지도부하고 후보에게는 상의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미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까지의 수사는 반드시 검찰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직접적 소환 조사가 정치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에 대한 시비가 있다라면 뭐 서면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박지원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차원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며칠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인 사과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고개를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마는 책임을 다 내가 짊어지겠다. 그리고 네.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그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말은 예. 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했지만 왜 그래서 그런 좀 모호하지 않느냐,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책임지는 방식. 근데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정치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정치 도의적 책임은 무슨 자리를 버리는 건데 사실 버릴 자리가 없다는 네.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계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현재 국회의원직도 이미 대선 나오면서 버렸죠. 그다음에 당대표직도 이미 지난해 다 포기해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자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책임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안개 합법이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도의 선의 사과라면 미리 처음에 당에서 제보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 보름여 늦게 이렇게 사과한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에 이렇게 해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마 박지원 그 대표 전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중앙당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고 그리고 네. 사법적 책임은 이유미 이준서 최고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따라서 정치 도의적 책임도 안철수 의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유미 이준서 제보 조작 사건 국면을 좀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인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이준서 두 그 구속된 분들과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의 그 조사 결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대표도 조사 선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 적절하다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은 아마 박지원 전 대표의 개인적 바람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뭐 이게 구체적인 뭐 방안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정계 은퇴밖에는 뭐 남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좀 더 추가로 나올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현재 법적인 조사를 과연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일단 네. 아까 했지만 이제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한 사람이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김인원, 김성호 부단장을 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보좌관까지 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가장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박지원 전 대표를 조사를 당연히 할 것처럼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용주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 박지원 의원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현역 의원을 조사를 하느냐 네. 거기에다가 안철수 전 대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조사를 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거를 근거가 나와야 조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서 예.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뭐 그게 수사 가이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 과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현역 의원 수사를 무조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조사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든 분명한 거는 아까 버린다면은 정계 은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정계 은퇴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차기 대선에 대한 도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든 이 국면을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하고 자숙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뭐 이유미 조작 정국을 넘어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행보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했을 경우에 섣불리 그 일선에 안철수 후보 전 대표가 나섰다가는 지방선거 전에 그 나서게 될 경우에 전직 대통령 후보로서 지방선거를 총괄 책임져야 되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칫 지방선거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섣불리 나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라면 아마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치 행보를 해 나가지 않겠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그 자명의 시기가 언제일지 좀 판가름나지 않은 기준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문건 발견 소식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핵심 증거가 발견이 됐다. 또 보수 야당에서는 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정당면 반응을 지금 좀 그래픽으로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당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정의당은 국정농단 세력 더는 발뺌을 못할 것이다라고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문건 발견 후에 11일이 지나서야 갑자기 공개한 부분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바른정당은 문건의 작성 주체와 내용 진위 여부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한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두 분은 청와대 발표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그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뇌물 문제에 대한 그 입증을 해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모두 다 뇌물과 관련해서 다 부인하고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재 그 대가성은 그 확인이 됐습니다. K스포츠 미르재단이라던가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수십억 원의 말을 제공한 점 등 이런 그 대가성은 입증이 되는데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많은데 시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삼성의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그 여러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정유라 씨의 재판 출석에 의해서 삼성이 그 말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진술한 점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문건을 공개한 것에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해서 자필 메모로 삼성이 필요한 것들 무엇인지 파악하라라든가 그리고 지금을 삼성 경영 승계 지원의 적기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점들을 보면 아마도 뇌물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인 뇌물 사건에 있어서 네. 대가성과 에 이어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결정적인 수사의 재판의 전기를 맞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문건을 11일 지나서야 발표를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문건을 발견을 7월 3일인가 해가지고 네. 이제 14일 날 했죠. 11일 지나서 한 데다가 이제 발표할 때 대변인에서 TV에 생중계하도록 해서 네.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과 파장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게 야권에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청와대도 이 문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왜냐하면 캐비넷에서 발견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 캐비넷에 이렇게 그러한 서류들이 있게 좀 원래는 어렵거든요. 예. 원래는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대통령 기록으로서 비밀로 지정하느냐, 지정으로 지정하느냐, 일반 뭐로 예. 분류하느냐 해서 그렇게 넘기고 그렇지 않게 되면 개인적으로 넘기지 않아도 될 건들은 개인적으로 사실 파쇄를 하는 그게 파쇄하는 게 불법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파쇄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보기에 우병우 수석이 지난해 10월 말쯤에 물러났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우병우 수석이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그 밑에 비서관급 위원들이 관리가 안 해서 이제 발견이 됐고 이제 이거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이거를 일단 검찰에 넘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일부 내용을 공개한 거, 일부 그거는 이제 메모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했다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먼저 잠깐 전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4조 이상 지원한다라고 기자들한테 발표했습니다.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 이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추가 지원분을 4조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식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계속해보죠. 조금 전에 김광도 부장이 말씀하신 그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여부는 만약에 이게 위반이면은 증거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당하게 그 수집된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는 독과수 이론일 텐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부당하게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를 했고 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에 제출한 것 자체를 가지고 유출로 볼 것인가 공개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왜 시기가 11일이 지나서 공개했느냐의 문제하고 기록물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는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삼성 경영승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론적인 국민들의 여론 앞에서 아마 재판부나 사법당국에서 마냥 외면할 수만 없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여론적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번에 이거를 자료를 발견하고 공개하게 네. 된 거는 여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네. 재수사의 계기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방치한 거 아니냐,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자료들이 대부분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시절에 만들어진 자료들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 수석이 국정 개입 여기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블랙리스트와 관련과 유사한 그런 취지와 유사한 문건들도 나왔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통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갈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스모킹 건처럼 굉장히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이미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거는 이미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미 거의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뇌물이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게 과연 증거로 정식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도 논란도 있어서 오히려 그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미치는 파장보다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이게 가장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에 새로운 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냉각 사태가 오래 이어지다가 가까스로 정상화가 됐는데요. 정부조직법과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죠. 그런데 공무원 일자리 예산에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공공부문에서 대량 실업이 있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많이 내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준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그 네이밍을 했지만은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거나 단기 이런 알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실업이 이렇게 재난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에는 접점을 찾아서 18일 날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18일 안 되더라도 네. 매출 좀 시간을 좀 두고 조속히 처리될 거로 보고요. 근데 이제 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뭐냐하면 처음에는 추경 자체가 과연 이번에 이 재정법상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네. 현재 11조 2천억의 추경 예산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매관이 되는 건 80억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80억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 1만 2천 명을 증원하기 위한 준비 비용이라 그래서 그 시험 비용 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80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네. 이거를 현재 정부 여당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1만 2천 명 늘리고 또 다른 일자리들이 늘리지 않은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데 야당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비록 이번에 80억이 들어가서 뽑아놓으면 네. 1만 2천 명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소위 월급은 25년 내지 30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네. 거를 이렇게 추경해서 소위 반년짜리 추경해서 그러한 앞으로 반세기 또는 사반세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건 바른정당 표현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또 다른 요 예산들을 일부 또 다른데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AI에 쓰자라든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연 재해 관련돼서 지원하는 데 쓰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상영훈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연 이번에도 빈손 국회로 끝낼 그 준비가 여야당이 되어 있을까? 예. 그동안 그 인사청문회 장관 임명 문제를 두고서 오랫동안 국회 파행이 이어왔는데 네. 마지막에 추경 문제까지도 타결되지 않으면 아마 여야는 국민들로부터 그 공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하기로 했던 헌법 개정 문제와 선거법 개정 내에서 아마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게 의원들은 내각제로의 개헌들을 원할 텐데 아마 일 안 하는 국회에게 권한을 주자고 하는 개헌 추진 문제는 이렇게 빈손 국회가 될 경우에 물 건너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번에 성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8일 날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임시국회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타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11조 중에서 80억이라고 하는 공무원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도 이 대선에서 이미 여러 번 쟁점이 되어서 공공부문이냐 민간 부문이냐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 후보들 간에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다 그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이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야당도 수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여당도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수용해서 80억에서 일부 삭감함을 통해서 서로가 명분을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해서 삭감을 했고 여당은 일자리 예산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고 하는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제가 볼 때는 타협한다라면 아마 18일 날 추경 결의안들은 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비난의 직면에 있다가 국회 정상화가 가까스로 됐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대화 협상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서 네. 조대호 후보자를 지명 처리하게 만든 것 스스로 잦은 사태지만 낙마시킨 것도 우원식 대표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모습들이 여당의 원내대표답다라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꽉 막혔던 그 임시국회 정국이 풀렸다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히로인은 우원식 대표가 아니겠나. 그건 뭐 공이 그 모든 사람이 다 자타 인정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시스트를 했는데 결승골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에 국회에 찾아와서 사과함으로써서 막힌 정국을 풀어서 골을 넣는 것은 또 청와대에 공을 돌린 걸 보면 이래저래 우원식 대표는 그 여당 지지자에게나 야당 지지자에게나 국민에 볼 때나 아주 그 성공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추미애 대표는 뭐 좀 체면을 구겼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좀 추미애 대표를 이제 말한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돼서 사과를 했으니까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치고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엔 뭐 정치라는 거는 양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실점을 한 측면도 있지만 또 이
문재인 대통령 또 지지 팬들로부터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지지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소신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양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추미애 대표하고 상의해서 했다니까 네. 제가 보기에 또 추미애 대표는 또 이제 곧 이 대통령하고 5당 만약에 대표가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양 측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추미애 대표가 뭐 결정적으로 뭐 위기에 빠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까 우원식 대표 이야기를 하자면 우원식 대표는 어떻든 지난번에 국회에서 되는 일이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울보가 될 뻔했었는데 예. 잘 풀어내는 역할을 해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울먹이는 표정이 나왔을 때도 뭐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자, 국회가 모처럼 이렇게 협치 모드로 들어가면서 청와대가 오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는 수요일이죠. 대통령과 당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이 청와대 이거를 거부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사실 자기 대표가 됐으니까 모처럼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 네. 입장에서도 처음 홍준표 대표가 돼서 처음에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자체를 가로막지는 않겠다.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정권의 결정적인 흠인결이 없으면 정권이 마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협조할 의사도 비치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그전에는 원내대표를 만났으니까 대표들을 만나서 뭔가 전국을 좀 협치 모드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대통령이 있었을 텐데 홍준표 대표는 가서 성과 없이 갔다 오면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괜히 포토제닉 사진이나 찍고 나왔느냐 네. 이런 지적을 받을까봐 여러 가지 또 고민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명분으로 든 게 옛날에 내가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했는데 요즘 한미 FTA가 논란이 될 때 가서 그거를 하면은 적절치 않다 이런 명분을 들었는데 어떤 제가 보기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대통령과 5당 대표들끼리 회동이 한번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홍준표 대표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체제의 당 혁신 작업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두 가지로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시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대 핵심 인물들, 즉 네. 친홍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가 아마도 유석준 혁신위원장의 임명을 통해서 혁신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친박을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강경 보수적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그 자유한국당에서 15%에서 20% 정도의 강경 보수 지지자를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말은 혁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동격서적 의미가 있다. 네. 친박 청산을 통해 하겠다고 해서 시선을 모으지만 저는 뭐 물밑으로는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해서 대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룰 개정을 할 것이다. 예. 따라서 친박 혁신은 기술 명분일 것이고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인 친박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것도 부당하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친박 청산은 그냥 그저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일 거고 내용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친홍계 인사를 대거 공천하기 위한 룰을 세팅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그 홍준표 대표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